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일본의 소위 말하는 조선인 강제노동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때아닌 영어 해석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5일 세계문화유산위원회 WHC 회의에서 일본 정부 대표가 영어로 발언한 First to Work,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를 말하는 건데요.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같은 사람들은 강제노동이 아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정부는 명백한 강제노동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First to Work, 이 단어는 1946년 뉴렌베르크 국제전범재판소 그리고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문 등에서 이미 강제노역의 의미로 널리 사용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정부만 이 표현이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우기는 건데요. 자, 일본은 저희 YTN의 5분 영어를 좀 더 열심히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영어 실력의 문제라면 말인데요.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일본이 구제불능성 역사인식 왜곡증에 걸린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약도 없을 텐데. 어쨌든 지금 일본의 멘탈리티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이숙현 시사컬럼니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헤드라인 어떤 걸까요? 구경입니다. 구경. 네. 구경에 뭐 많이 하죠. 네, 구경 많이 하죠. 어저께 많은 분들이 또 구경하고 계셨습니다. 이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자동 폐기되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예. 어제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붙여졌지만 새누리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고도 투표를 하지 않아서요.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0여 명을 포함해서 모두 130명만 투표에 참여했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유일하게 정두원 의원만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은 뭐 이 국회법 개정안의 운명보다 더 관심을 끌었던 건 유승민 원내대표의 운명인데 아직까지는 거치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친박 의원들은 오늘 오전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의총을 열어서라도 거치 문제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요, 의총을 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수적으로 비교를 하잖아요. 아, 친박은 몇 명, 비박은 몇 명, 이러면은 의총 열어서 이게 될까?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당대표 경선 있었을 때 1년 전쯤 네. 기억나세요? 네, 여름에. 그때 네. 여름에 김무성 대표가 이제 당대표로 이제 당선이 선출이 됐고, 됐죠. 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이렇게 선출직들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냐면 다 비박이다. 서청원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전부 친박이에요. 김무성 대표만 비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박 비박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가정에서 본다면 친박들의 의총 주장도 단순하게 수적으로만 우리가 네. 생각할지는 말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그 한 언론에서 이 친박 비박 그 뭐 숫자를 뭐 분석하기도 했는데 그건 사실상 조금 뭐 기준은 없으니까요. 어렵긴 한데요. 어쨌든 그 기준에 따르면은 뭐 비박이 조금 더 우세하긴 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좀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마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 전에 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사과입니다. 사과. 네. 이거 사과는 일단 뭐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그 새누리당의 불참에 따라서 국회법 개정안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예. 어제 제의가 무산된 직후에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았는데요. 김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인해서 사실상 폐기된 데 대해 과정이야 어찌됐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그 새정치 민주연합 굉장히 그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요. 새누리당은 오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 헌법을 부정하고 모든 권력이 청와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면서 민주주의의 파산 선고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사과를 하고 한쪽은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게 이 여야의 대결이 하반기에는 더 심해질 것 같아서 걱정해요. 그렇죠. 대결 구도가 어제 단독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데요. 다음 헤드라인은 151명으로 잡아봤습니다. 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국회법 재의결 무산에 항의해서요. 전원 불참을 했지만 본회의는 개최가 됐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의석수가 160석인데 그 중에 그 151명이 어제 본회의에 참석을 해서요. 61개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예. 이 평균 법안 한 건당 1분도 채 안 되게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서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클라우드 펀딩법이 통과됐고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대부업체의 TV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 등도 통과가 됐습니다. 어쨌든 내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부업체 TV 광고를 보면 네. 저 같은 사람이 봐도 전혀 부담 없이 돈을 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이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예? 어마어마한 이자를 지불하는 건데,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이에요. 네. 그게 지금 여야가 말이 엇갈리고 있어요. 여당은 뭐냐면 야당이 최소한도 이 제1을 위한 본회의를 열게만 해주면 61개 법안에 참석해 해서 함께 통과를 시킨다고 약속을 했다. 당신네들이 약속을 안 지켰다. 근데 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투표도 불참했는데 무슨 얘기냐. 지금 이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의화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야가 이렇게 갈등을 할 때 주로 이렇게 중재에 자주 나섰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으로 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나름 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잠깐 이거 회의를 중단하면 우리가 곧 들어오겠다, 30분 뒤에 돌아오겠다 의총을 열고 했던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얘기였는데 신의를 저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해서 잠깐이 얼마나가 잠깐인지를 또 이 해석이 분분하죠. 뭐 이틀이 잠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워딩은 3, 40분간 의총 뒤에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그래서 단독으로 연 것 같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네. 그거는 진짜 모르는 거고. 일단 이 단독 처리 이런 일들은 더 이상 좀 없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은 어떤 겁니까?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호 여사가요.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북한을 방문합니다. 여러 차례 그 협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남측의 김대중 평화센터와 북측의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는요. 어제 개성에서 실무 접촉을 갖고요. 이호 여사의 3박 4일간의 평양 방문 일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역시 관심은 그 김정은 제1위원장과 면담을 하느냐 여부인데요. 일단 이 여사 측은 이 초청하는 쪽 그러니까 북측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우리가 어떻게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어쨌든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호 여사의 건강을 고려해서요. 항공편 방문을 제안했고 우리 쪽에서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번에 그 평양 등에 방문을 해서는 이 어린이집 등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항공편을 제안한 것이 물론 네. 이호 여사의 건강도 고려했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그 순환공항에 신청서 세웠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거를 좀 과시. 알리는 과시 그렇죠. 네, 네. 이런 효과를 노리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렇게 본다면 네. 지금 어제 또 북한은 우리한테 뭐 엄청난 협박을 해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협박을 해대는 상황에서 이희호 여사가 간다라는 거 이게 사실 조금 이 국민적 여론이 좀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안타까운데 지난번에 그 김대중 그 평화재단 네. 이사 김성재 씨인가요? 김성재 전 장관. 예. 김성재 씨하고 제가 인터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가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 4명이 억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2명은 무기 노동 교양을 받고 또 둘은 지금 억류가 돼 있는데 네.
이럴 때 어떻게 정부하고 잘 좀 채널을 살려가지고 이 4명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랬는데 뭐 정부하고 접촉이 별로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일단 통일부 자체는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워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일각에서는 뭐 소위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친서를 들고 가는 것은 아닌가 그랬더니 그것은 너무 오바다. 뭐 지금까지는 거기까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친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겠지만 지금 최소한도 네네. 그 물밑 접촉 같은 거를 통해서라도 저 아까 얘기한 4명의 우리 국민들은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그건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은 그러잖아요. 뭐 빌 위처드슨 그 뉴멕시코 주지사 네. 전 주지사도 뭐 갔다가 와가지고 데려오고 뭐 클린턴도 전 갔다 대통령도 데려오고 뭐 데려오고. 고어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 우리는 정부에서 안 조금 그런지 더 모르겠어요.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네. 다음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 오전에 저기 불입 아까 오프닝에서 네. 네,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오전이에요. 건데 오전에 오늘 오전에 네, 그렇지. 죄송합니다. 네. 아 괜찮아요. 네, 일본 10분 전에. 네. 그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된 산업시설에서 예. 이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죠. 예.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에 이어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잇따라 이른바 물타기에 나섰습니다. 당초에 주 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일본은 지난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돼서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했으며 이런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예. 정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일본 정부는 곧장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또다시 어떤 한일 청구권으로까지 문제가 연결될까 그 우려하는 모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against their will 그들의 의지에 반항을 하는 표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문장에 있었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강제노동이 아니다. 그러면 일본은 강제노동을 뭐라 그러나? 예? against their will 그들의 의지에 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노동을 강제노동이라고 하는 건가? 이게 참 궁금해져요. 네,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인 거죠. 네. 진짜 아니 일본 참 아주 독특한 해석들이 많이 나와요. 자 다음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고비는 넘겼다. 일단 그 고비죠? 메르스 관련해서요. 예. 방역 당국이 큰 고비는 넘겼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이런 얘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요. 네, 지금 나중에 또 욕먹을까 예.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권덕철 총괄 반장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요. 메르스 사태의 큰 고비를 넘겼다는 일부의 판단에 동의하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그런 판단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전제는 달았습니다. 그 여전히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경로가 있고 삼성 서울병원 의료진의 감염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이렇게 전제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어제 6일 기준 메르스 추가 환자는 발생하지 않아서요. 기존 186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거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였고요. 지금 시각 7시 28분 23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현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확실히 사고가 많았던 어제 아침보다는 여유가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목동교 부근 그리고 철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밀리고 도심 쪽으로는 신정교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국회대로는 신월라드목에서 목동교까지 여의도 진입하는데 쭉 속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성산로는 연희나들목에서 이대후문까지 통일로 홍은에서 무학제역까지 모두 도심 쪽으로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쭉 정체가 되고 있고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다시 여의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쭉 밀리고 있는데요. 옆으로 가는 노들로의 상황은 상당히 좋다는 점 참고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편 강서 쪽으로 이동하는데 올림픽대로가 잠실대교 부근 그리고 반포대교 부근 일대로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도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라일이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정대리 곧 출산이지? 축하해. 네, 사장님. 그런데요, 아이 낳고 육아휴직 들어가면 제가 하던 일은 누가 하죠? 걱정 마.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대체인력뱅크가 있잖아. 대체인력뱅크는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빈자리가 생겼을 때 대체인력을 추천해드리는 곳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대체인력뱅크를 검색해보세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대기업의 저격수라고 불리던 박영선 의원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기 위한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간 대기업의 지배 구조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왔고, 이 금산분리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금산분리에 관한 법 박영선법이라고 얘기들 많이 했었죠. 그만큼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경제적 구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바꾸려고 노력해온 그런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유명 정치인들과의 일화를 담은 책 누가 지도자인가를 집필 중이어서 화제인데요. 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대기업 저격수가 대기업 보호 법안을 냈다, 이런 평가 맞는 겁니까? 이제 언론에서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음흠. 제가 이번에 발의한 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라는 조항을 예. 추가를 해서 예.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외국인 투자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 예.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현행법에도 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 법이 경제와는 좀 그 관련이 없는 조항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법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조항을 하나 더 넣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국가의 기간 산업이 되거나 아니면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 경영권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선진국에도 이러한 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경우에요. 예. 1996년에 우리나라의 대우전자가 프랑스의 탐슨 멀티미디어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예. 그 당시에 프랑스 민영화위원회가 프랑스의 선진 기술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이유로 인수를 불허한 적이 있습니다. 또 미국도요. CFIUS 법이라고 해서요. 예. 1990년대에 중국 회사가 미국의 항공기 제작 회사를 구매하려고 했을 때 미국 기술 수출 방지 체계를 우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매입을 불허한 적이 있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업이 경영권에 흔들리거나 또 아니면 기술 유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심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지금 저 삼성이 그 헤지펀드하고 소송 중이잖아요. 네, 네. 엘리엇인가요? 네. 그거 그러면은 이 법이 물론 소급 적용은 안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앞으로는 예를 들면 그런 헤지펀드들이 우리나라 삼성 물산 같은 경우처럼 나름대로 어떤 좀 이득을 취하고 나가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제한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 판단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 어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가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의 예. 판단을 하는 그 위원회의 권한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너무 남용되면 또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 투자에 이제 꺼리는 어떤 한국 투자를 꺼리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이런 그 CFIUS법에 대한 심사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예. 이 미국의 경우에 그 많은 심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중국 투자를 제한한 것은 현재까지는 단 한 건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법의 안전장치를 두는 것하고요. 이 법을 남용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재벌 기업의 경우에는 지배구조 자체가 그 굉장히 순환 출자로 형성된 재벌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마다 재벌들이 거의 그 투정에 어린 특혜를 요구합니다. 우리 경영권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런 무슨 뭐 포이즌 필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등 뭐 차등 의결권제를 도입해 달라는 등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요구를 많이 하는데요. 이러한 그 요구를 하기보다는 법도 견제와 균형의 시각에서 정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한다라는 판단이 있을 때는 또 제어 장치를 갖고 있는 것이 예. 전체적인 국가 운영에 저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화제가 된 게 이제 우리 박영선 의원께서는 책인데 누가 지도자인가? 여기 누가 지도자예요? 그래서 결론이 누굽니까? 예? 거기에 모두 14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 국내의 지도자 9분 하고요. 예. 외국의 지도자 5분 이렇게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거나 아니면은 직접 같이 일을 해본 분들 이제 기자 생활부터 시작해서 한 분들 14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국내 지도자분들은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또 문재인 지금 당 대표, 또 정운찬 전 총리, 정몽준 전 의원, 뭐 정동영 당의장, 전 당의장, 뭐 통일부 장관 이렇게 이제 뭐 9분이고요. 네. 안철수 대표도 있고요. 외국 분들은 뭐 시진핑 주석, 또 이츠하크 라빈 전 이스라엘 수상, 또 코라존 아키노 첫 필리핀 여성 대통령 등 이런 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또 얘기를 나눠본 분들에 관한 이야기들인데요. 이러한 분들의 그 이야기가 그 저 자신의 어떤 성찰의 시간의 산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의 안목과 시대 정신이 과연 무엇이냐 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저 자신의 물음과 답변 그리고 이러한 그 국내 지도자들을 통해서 정치의 본령이 무엇이고 또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잔가지적인 질문인데요. 네. 그 지금 이 책에 등장하신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께서 같이 일을 하시거나 인터뷰를 했던 그런 인물들이요. 네. 대부분이 동물의 왕국을 좋아해요.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회의를 하다가도 동물의 왕국 할 시간이 딱 되면 회의 중간에 딱 끊고서 동물의 왕국 본 다음에 회의 속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동물의 왕국을 그렇게 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예? 네, 제가 1994년도에 예. 유경수 여사 서거 20주기를 맞아서 예. 특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후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사장이었죠. 박근혜 이사장과 함께 서울 시내 이제 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 그때 하루 일과를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은둔 생활을 할 때였으니까요. 그랬더니 그 저녁 5시경에 하는 동물의 왕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아주 즐겨보신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 프로그램을 즐겨보시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동물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답변이 제 머릿속에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겼었는데요. 예.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그 어떤 은혜를 입었던 분들이 그 당시는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씩 그 배신을 하면서 떠나지 그렇죠.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가슴 속에 굉장히 사무쳐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그 당시에 하셨던 이야기 중에 제 삶의 목표가 그런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것은 곧 다시 그 깊이 생각해 보면 자신이 곧 대통령이 돼서 그 아버지의 업적을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다시 재평가받겠다라는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은둔 생활을 하면서 담금질을 했다라고 이제 그때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사실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그런 마음속에 어떤 배신이나 뭐 분노 이런 것들을 좀 그 포용으로 승화시켰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에필로그에다가 이 일화를 적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자 있잖아요, 사자. 사자는 집단을 이루고 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냥은 주로 암사자가 하고 예. 숫사자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또 다른 사자의 공격으로부터 막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요. 이 숫사자가 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외부의 사자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집단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방출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숫사자는 결국 굶어 죽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네. 이건 배신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동물 세계에서의 또 다른 배신의 가능성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네. 자 배신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 네. 사실 박영선 의원께서도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다 하셨지만 네. 죄송합니다. 직설적으로 좀 표현하겠습니다만 박영선 의원께서도 사실은 계파 갈등에 있어서의 피해를 보신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전 개인적으로 갖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당은 다르지만 좀 보는 시각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안톤 슈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의 한 기절을 인용을 해서 예. 우리에 갇힌 사자의 그 앞발이 한없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라는 그 구절을 쓰면서 유승민 대표가 그날 대통령에게 너무나 죄송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바로 그날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유승민 대표의 말이 오늘 우리를 한없이 슬프게 한다라고 트윗에다가 제가 적은 적이 있는데요. 예. 그만큼 유승민 대표의 지금 어떤 그 심정이랄까 그런 것은 제가 충분히 많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자신의 소신 어떤 일관된 소신을 보여주는 어떤 그러한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얘기는 물러나면 안 된다? 그것은 그 유승민 대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 한나라의 그 더군다나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예.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나라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그 위신 문제와도 직결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를 네. 들어서 어저께 국회에서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투표에 응하지 않았었는데요. 예. 그 새누리당 의원들의 그 거의 뭐 상당수가 그 얼마 전에 다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에서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스스로 자임하는 굉장히 부끄러운 현장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제 또 단독 국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그 위기다. 그리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승민 대표는 그만두지 말고 계속 좀 나가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계속 나가야 된다. 뭐 그런 것은 개인의 판단이겠지만요. 예. 정치를 왜 하는가라는 그런 물음에 있어서요.
정치는 사실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요. 저희가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국민들의 민생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유승민 대표가 스스로 판단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돈 교수가 그 이해운 전 최고위원, 박영순 의원이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게 참 상징성이 있는 그림이다. 예? 그러면서 중도 신당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연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국민의 바람을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요즘 이제 국민들이 예. 이 새누리당도 그렇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렇고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세계적인 조류가 보수와 진보의 장점을 취득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세계적인 조류인데요. 예. 그러한 시각에서 그 이상돈 교수가 국민의 한 분으로서 그런 바람을 피력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 의원입니다. 예, 그리스 재무장관 그만뒀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치프라스 총리가 다음에 꺼내들 카드가 뭐냐. 예. 이거 많이들 궁금해했는데요. 바로 그리스 재무장관 사임이었습니다.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왜냐, 이 반대 클수록 협상력이 높일 수 있다라는 설득이 먹히면서 아하. 국민의 뜻이란 동력을 얻고 예. 또 동시에 협상단에는 유화의 몸짓으로 그리고 유로존의 많은 재무장관들과 잦은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그리스의 야니스 바르파키스 재무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한 것이죠. 이분이 또 이제 그 다혈질이랍니다. 그 자신만만하고 그 미디어에도 자주 노출이 되면서 숱한 화제를 뿌렸고요. 특히 이번에는 만약에 찬성이 나오게 되면 새로운 협약에 서명을 하는 대신 차라리 내 팔을 자르겠다. 굉장히 과격한 발언도 했는데요. 육참 골단을 하겠다 이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략적 선택이라는 게 그리스 국민 내부 결속을 유도하면서 예. 동시에 이 껄끄러웠던 그 유로존 재무장관들에 대해서 유화 제스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예. 예, 바르파키스 장관은 누가 후임이 되든 간에 치프라스 총리와 새 재무장관을 돕겠다 공언까지 했죠. 지금 세계 주식시장도 상당히 떨어졌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요? 어제 보니까요.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2.40% 하락한 2053.93의 거래에 마감됐는데 하루 낙폭으로는 올 들어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많이 떨어졌고요. 예. 일단은 그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각 연구기관마다 말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KDI의 경우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이제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이제 부정적 파급 효과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가 하면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한국경제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 그렉시트가 현실화로 이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 우리 굉장히 대폭 하락될 것이고 어려울 것이다 얘기하는데 확실한 것은 현재로서는 직접적 파급 효과는 크지 않지만 이 유로 경기 악화되면서 특히 중국의 이어 제2의 수출 지역이 유럽이거든요. 위축될 가능성도 있고 현재의 예상과 다르게 언제든지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 언제든지 큰 것이죠. 예. 이거 마음 단단히 먹고 대비해야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예. 정부가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 부분에서 그 문 열고 왜 냉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단속을 하기는 하는 모양인데 현장에서 지켜지지가 않고 있는 모양이죠. 예, 이거 현장에서는 잘 몰랐대요. 예. 예, 이게 산자부에서 뭐 작년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개문 냉방 영업 이 단속 시작했다 발표했는데 왜냐하면은 이 현재로서는 이제 각 상점들이 실내 냉방 온도 26도 그리고 특히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에어컨 가동할 때 문을 닫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단속을 하면 각 지자체에서 합니다. 예. 이게 최대 300만 원 같대로 꽤 비싸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예.
메르스 사태 때문에 막 어수선하고 하다 보니까 이 각 지자체에서 제대로 홍보를 잘 안 한 모양이에요. 예. 그 몇 시에 몇 도로 맞춰야 되는지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예. 홍보가 잘 되어야겠네요. 자, 그리고요. 예. 우유 재고량이 위험 수위에 육박하고 있는데 값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유 소비는 대체 음료 등의 등장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예. 생산량이 멈추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특히 이건 뭐냐면은 원유 가격을 생산 원가에 연동해서 자동으로 결정하는 원유 가격 연동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게 2010년에 구제역 발생 이후 우유 대란을 겪은 업체들이 요청해서 도입한 제도거든요. 왜냐하면 농가하고 우유 업체가 막 맞닥뜨려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수요 공급 원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이제 원유 가격 연동제를 이제 대폭 개선해야 된다. 예. 뭐 이런 목소리가 크고요. 예. 어쨌든 그런데 현행 구조에서는 우유 소비량이 줄어도 생산비가 늘면 원유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예. 낙농가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애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핫한 여름 식혀주는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의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280만 원 할인, 또는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쉐보레와 함께라면 당신의 여름은 더욱 쿨해진다. 7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죠.